이 상황 만든 건 전부 당신이야. 처음부터 엄마 요양원 보내자고 말 꺼낸 사람도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먼저 그런 얘기를 했냐? 진짜 웃긴다. 정말. 내가 시켰다고? 당신이 매일같이 이자 감당 못하겠다. 엄마 집만 넘어오면 산다. 그 말 입에 달고 살았잖아. 내가 테이프로라도 녹음해뒀어야 했어? 내가 엄마 약까지 먹이자고 했냐고. 그건 너 아이디어였잖아. 약사 친구 있다며. 그냥 좀 피곤해지게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한 거 기억 안 나? 그건, 그건 그냥 말로 한 거잖아. 내가 그게 진짜 수면제일 줄 알았냐고. 당신이 가져온 그 약병. 난 보기만 했지 손도 안 댔어. 진짜 약인지도 몰랐다고. 웃기지 마. 약사 번호 너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엄마 집 서류 위조했을 때 너 그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이제 다 끝났네. 우리도 숨 좀 쉬자고. 나 혼자 한 줄 아냐?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당신이 무릎 꿇고 빌렸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잖아. 당신한테 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결국 피해자인 척이네. 그래, 늘 그랬지. 책임질 때는 나만 앞에 나서고 뒷말은 다 내가 만들고 너 없었으면 이 일 절대 여기까지 안 왔다.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지. 하지만 당신은 어머님한테 수면제까지 먹였어. 그건 인간도 아니야. 내가 그런 거 하자고 했냐고? 결국 나 하나만 죽이자는 거구나. 넌 손에 피 안 묻혔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우리 이러다 둘 다 끝이야. 너도 빠져나갈 구멍 없어. 두 분 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서로에게 소리칠 때가 아닙니다.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감정 싸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실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 복도에서 기다리던 딸이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기장에 살고 계시는 76세 박희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직접 제보하신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할머니를 돌보던 사회복지사분이 사연이 너무 딱하고 기막힌 일이라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데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요양원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박희순 할머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물상에 들어온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평생 해온 일이라 할만했습니다. 힘겹게 돌아와 밥을 짓고 막 국을 퍼내려던 찰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병원의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는 것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오열하며 병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할머니 곁에서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가진 것 없이 만났고 없는 형편에 아이 둘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트럭도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고물을 주워 모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워 싣고 무게를 재팔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서러웠습니다. 한 번은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 멈추는 순간 이 가족이 굶게 되니까요. 고된 날들이 지나고 드디어 조그만 빌라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 빌라가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단칸방에 앉아 김치를 담그던 기억, 아이들 어릴 적 벽에 키재기를 하던 흔적, 다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남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부부에겐 그 집이 인생이고 역사였어요. 세상 전부였던 거예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건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다 낯설고 외로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봐도 남편의 흔적뿐이었습니다. 현관 구석에 놓인 작업화, 냉장고 안에서 발견한 마지막 소주 한 병, 그리고 빨래줄에 걸린 채 마르지 않은 작업복. 그걸 보며 할머니는 매일 울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장갑을 꺼내 다시 꼈고 쓰던 밀짚 모자를 머리에 눌렀었어요. 다시 골목으로 나간 거예요. 빌라도 있었고 남편이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건물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굶는 건 아니었지만 집안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TV는 멀쩡히 켜놔도 시끄럽기만 했어요. 누구와 말을 하지 않으면 입이 굳는 것 같고 마음도 다치는 것 같았어요. 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일을 안 하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쉬라고 해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70이 넘도록 쉬는 법을 몰랐어요. 남들처럼 여행을 가본 적도 영화를 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라는 단어조차 낯설었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니까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면 집에 돌아와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 앞에 앉으면 참 뿌듯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남겨준 적금 일부를 지역 아동센터에 조금씩 기부하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데 쓰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씩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편지가 오더라고요. 거기엔 아이들의 그림과 글이 담겨 있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날부터 작게라도 나누는 걸 삶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하루하루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결혼을 한 딸도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끔 울곤 합니다. 엄마, 이제 고생 좀 그만하세요. 빌라 팔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 손발 다 멀쩡한데 왜 남 손 빌리냐 하. 그게 고집인지 살아온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더 살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할머니가 가진 그 작은 빌라가 돈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3층짜리 빌라 건물은 도시의 외곽이었지만 8억이 넘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 집은 할머니의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고 땀이 배인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평소보다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폐지를 들다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희정아, 나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 좀 같이 가줄래? 딸은 다음날 바로 차를 몰고 달려왔어요.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됐네요. 심장이랑 혈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출은 줄이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리어카를 끌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박씨 할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이제는 몸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슬펐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폐지 줍는 일을 그만뒀어요. 아침마다 골목길로 나가던 발걸음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집에 있자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딸은 자주 찾아와 주었습니다. 진료 예약을 잡아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약도 챙겨주고 냉장고 반찬도 채워주고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병원에 다녀오면 꼭 밥까지 챙겨 먹이고 갔습니다.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 숨어 있었어요. 딸은 늘 할머니를 살펴주려 애썼습니다. 반면 아들은 남편의 장례식 이후부터 자주 들르지도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전화가 와도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꼭 붙는 말은 엄마, 이젠 요양원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였습니다. 요즘 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 가면 편하잖아요. 엄마도 일 그만두셨으니까 이젠 그만 쉬세요. 그 말이 왜 그리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박씨 할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도 않았고 그저 어서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간다. 내 발로 걷는 한은 여기서 살 거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집도 낡았고 관리도 어렵잖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한때 둘 다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럭저럭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자전거 용품점 하나 차렸어요. 요즘 잘 나가요. 회사보단 장사가 낫겠다 싶어서요. 그 말 들었을 땐 잘됐다 싶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사업을 한다는데 축복해주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드네요. 지금은 좀 어려운데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런 말이 반복되더니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자 아들은 다시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 비워주시고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한시름 놓죠?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 할머니가 아니라 집을 걱정하게 된 걸까요? 할머니 건강보다 그 빌라가 더 중요한 걸까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해요? 요즘 뉴스 보셨죠? 그냥 저희가 시설 알아볼 테니 편하게 계세요. 말은 걱정하는 척 했지만
눈빛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그 집 내주면 안 돼요. 엄마, 건강 챙기려는 게 아니라 집 노리는 거예요. 딸과 아들은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사이에서 속만 끓였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외로운 시기에 가족이 분열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가는 건지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와 이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쭉 빠진 느낌이었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무릎이 부서질 것처럼 욱신거렸고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져 밥을 하다 말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냄비를 들어 올리는 것도 일이었고 국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밥상 차리기가 왜 이리도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릎이 타는 것처럼 아팠고 움직이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병원은 다니고 있었지만 약도 잘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딸이 옆에 살고 있어 다행이었어요. 진료 예약부터 약 봉투까지 꼼꼼히 챙겨다 줬거든요.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던 중 며칠 만에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전화만 하고 얼굴 보긴 힘들었던 아이였는데 웬일인지 손에 봉투까지 들고 나타났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 물음에 할머니는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 아들의 손에는 작은 갈색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캡슐 알약들이 들어 있었고 병 외곽엔 낯선 영어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아는 약사통에서 받은 영양제예요. 엄마 몸에 좋은 거니까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그 말을 듣고도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준 거니? 그러자 아들은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건강보조제예요. 드셔도 돼요. 훨씬 몸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 대답에 솔직히 마음이 걸렸지만 아들이 설마 해를 끼치겠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쓴맛도 없었고 속도 편했어요. 별다른 느낌이 없어서 안심했습니다. 괜한 걱정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몇 시간쯤 지났을까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깐만 누워야지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파묻히고 말았어요. 몸이 축 처지며 허벅지, 종아리, 팔까지 저릿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눌린 듯한 감각이었어요. 소리도 듣기 싫고, 눈도 뜨기 싫고, 머릿속이 구름 낀 듯 뿌옇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커다란 이불이 몸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았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밥은 물론 반찬통에 담긴 반찬도 손도 못 댔고, 저녁 뉴스를 본 기억도 없어요. 다만 눈을 떴을 땐 어느덧 밤 10시였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았고 TV 소리는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소파에서 꼼짝없이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팔을 겨우 움직여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없고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몸이 내 것이 아닌 듯한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스쳤어요. 이게 정말 영양제가 맞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준 거라는 이유 하나로 그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고 몸은 눕고 싶지만 뇌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 그 작은 유리병을 식탁 한 구석에 놓고 그 위를 몇 번이고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투명한 캡슐들이 나를 잠들게 만든다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잠드는 일이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도 망설였어요. 별일 아닌 일로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몸이 이상하긴 이상했으니까요. 어제 준 약 말이야 먹고 너무 졸렸어. 이상하더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좋은 약이라 그래요. 효과가 금방 오는 거예요. 요즘 몸 약해지셨으니까요. 딱 잘 맞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말을 믿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슴 한쪽이 찜찜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하고 약도 잘 듣는다더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마음은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래. 그냥 한 번 더 먹어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고 식탁 위에 놓인 유리병을 집어들었어요.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영양제라면 먹고 좋아지겠지. 그렇게 말하며 물 한 컵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캡슐을 삼켰어요. 속은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몸이 다시 축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팔을 들면 무게가 느껴졌고 허벅지는 두꺼운 천을 덮은 것처럼 둔해졌어요. 소파에 앉은 상태로 고개가 떨궈지더니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건너뛰고 눈을 떴을 땐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을 먹고 나면 온종일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말도 줄어들었고 딸에게 전화하는 횟수도 줄었어요. 병원에서 받아놓은 약 봉투가 눈앞에 있어도 먹는 것조차 귀찮아졌어요.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눈을 감고 누워 있자니 이게 정말 몸이 좋아지는 반응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좀 따뜻하다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몸 상태가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약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에 들었던 약병을 조용히 찬장 안에 넣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컵 마셨어요. 오랜만에 몸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일까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았고 팔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몸이었구나. 그동안 이상했던 건 약 때문이었구나.
그제야 할머니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이 아픈 게 아니라 이상했던 건 그 약이라는 걸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려는데 받기 전에 손이 떨렸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할머니가 견뎌왔던 모든 시간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진짜 나를 위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몸이 나아졌다는 기쁨보다, 정신이 또렷해졌다는 안도감보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오자마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정아, 내 오빠가 준 양말인데 먹으면 이상하게 너무 졸려.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약 어디 있어요? 찬장 위 밀가루 봉투 옆에 놓아둔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딸은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더니 천천히 무서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일반 영양제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나오는 수면 유도제 계열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수면제 같은 거라는 말이니?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특히 고령자에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딸의 말은 칼처럼 할머니 심장을 찔렀습니다. 믿고 있던 아들이 준 약이 그런 거였다는 사실이요. 아들은 그걸 알면서 아무 설명 없이 할머니에게 건넸던 겁니다. 기운 나게 하려고 피곤해 보여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할머니는 낯선 약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질 만큼 잠에 빠졌어요. 딸은 화를 꾹꾹 누르고 있었지만 그 두 눈 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절대 다시 먹지 마요. 그리고 오빠랑 단둘이 있지도 마세요. 이건 그냥 실수로 보기 어려워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약병을 봉투에 넣어 꼭 묶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자신이 낳고 길러낸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받더군요. 그 약 병원에서 받은 거니? 아들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아는 약사한테 받았어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게 불법으로 구한 약을 노모에게 먹였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가 할머니를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아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으로 몰아가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작게 불을 켜둔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문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 밤은 너무나 길고도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엄마, 어제 약 드시고 많이 피곤하셨죠? 그 약 이제 드시지 마세요. 몸에 안 맞으면 안 드셔도 돼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몸에 좋다며 자꾸 먹으라고 권했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괜히 내가 예민했던 거지 뭐.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덧붙였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와이프랑 장도 봤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로요. 그 말이 나름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식사를 하면서 풀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마음을 달랜 채 딸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아들이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얼굴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기분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고 가슴속 응어리도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고 생선구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오늘 사온 생선이에요. 신선하니까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을 건넸어요. 반찬도 정갈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아들이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귤과 대추차를 손에 들고 돌아왔어요. 요즘 감기 유행이라 따뜻한 거 드세요. 차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대추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히 의심했었다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달큰한 맛이 퍼졌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가 부르니 나른해졌고 따뜻한 차 덕분인지 몸이 점점 가라앉았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꺼풀이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팔과 다리가 돌처럼 축 늘어졌어요.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한 졸음이 밀려왔어요.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곁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애써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의식이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소파에 몸이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힘들었고 눈을 뜨기조차 버거웠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낯선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낯선 천장의 색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고 빛바랜 형광등이 천장 한가운데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익숙한 할머니 집 조명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눈을 비비려 팔을 움직이려 했는데 팔목에 뭔가 얇은 끈 같은 게 걸렸어요. 묶여 있진 않았지만 마치 눌려 있는 듯 무거웠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부터 다리까지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어요. 벽지를 보니 회색과 갈색이 섞인 낡은 무늬가 있었고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그 위로는 철창 같은 난간이 덧대어 있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젯밤에 분명히 아들 집에서. 소파에 앉아 귤을 먹고 차를 마시고 조금 졸린 상태로 기대기만 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도 집도 아닌 어디인지 모를 공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침대 옆에 붙어 있던 쇠난간에 팔이 부딪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고 쇠는 찬 기운을 품은 채 흔들렸어요. 그제야 할머니는 입을 벌렸습니다. 여긴 병원인가요?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고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하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요양보호사처럼 보였어요. 낯선 얼굴, 낯선 말투,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깨어나셨네요. 놀라셨죠? 그 말에 오히려 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잠들었을 뿐인데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과 마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말이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제 아들 집에 있었는데요. 지금 여긴 어디예요? 질문을 이어가자 그 여자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여긴 전라도 광주 근처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아드님이 직접 모시고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왔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제가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다 깼을 뿐인데 눈을 떠보니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딸 좀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할머니 말에 보호사는 망설이더니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드님께서 따님께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면서요. 외부 연락도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은 제한해달라고 부탁하셨고요. 그 말을 듣자 등에 식은 땀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내 딸과도 연락을 못하죠? 무슨 증상이요? 나는 정상인데요. 나는 정신 멀쩡해요. 지금도 제정신이고요. 그렇게 소리쳤지만 할머니 말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두 다리는 힘없이 풀렸고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그 전날의 귤 한 조각, 차 한 모금까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지른 일일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지금은 좀 쉬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정상이시라고 하세요. 아드님이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어떤 사인도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 집 소파에서 잠시 기대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망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휴대전화가 없었고 짐도 지갑도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도 없었습니다. 내 물건은 다 어디 있죠? 가방이랑 핸드폰 돌려주세요. 요양보호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따로 보관하신다고 가져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병실 안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이건 감금이에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도에서 다른 요양보호사 2명이 달려들어왔습니다. 팔을 붙잡고 말렸고 할머니를 침대에 다시 눕히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어르신 그러시면 다치세요. 좀 쉬셔야 해요. 그 목소리조차 마치 미친 사람을 달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할머니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할머니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떤 생각을 하든 여기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희정아, 엄마 여기 있어. 너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제발 나 좀 찾아줘. 그 말을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들판이 보였어요. 전라도 광주 외곽 할머니가 살아온 부산과는 너무도 먼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침대에 혼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불도 꺼지지 않은 채 형광등 불빛 아래 눈을 깜빡이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존심도 다른 사람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밤을 그 낯선 요양원에서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세상과는 다른 공간이었고 목소리는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고 전화기라도 하나 갖다 줬으면 싶었지만 그 누구도 고요한 비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곳에만 있고 세상에서는 철저히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정말 올 곳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저 묻혀 있는 곳 같았습니다. 공동생활이다 보니 한 방에 낯선 할머니가 둘, 셋씩 함께 지내야 했고 커튼 하나가 갈라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말소리, 숨소리, 기침까지 다 들려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어요. 개인 공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침대 옆에 붙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물건을 넣어두면 어느 날은 누군가 손을 대 있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위생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선 항상 지린내가 났고 복도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는 했지만 그저 눈가림용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모양만 반찬이었지 맛도 없고 양도 부족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반찬이 반복되었고 차라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괴롭게 한 건 이곳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심지어 낮잠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책을 보려고 앉아 있으면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하며 불을 끄고 산책을 나가고 싶다 말하면
오늘은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이고 통제였습니다.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씻고, 언제 움직일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서운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사라져 있었고 눈빛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내가 진짜 사라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데려가 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 딸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걸 아들이 가져갔으니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할머니는 딸에게 연락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양보호사를 잘 사귀어서 부탁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지요.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보려 해도 그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고 할머니가 뭔가 말을 꺼내려 하면 지금은 주무실 시간이에요라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중 누군가라도 할머니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은 부탁해 봐야겠다고요. 밥을 나르는 아주머니에게 일부러 말을 붙여보기도 하고 이름을 외워두고 인사를 먼저 해보기도 했어요. 그게 할머니가 가진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딸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딸이 혹시나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쓰러질까 싶어 위치 추적 장치를 넣어서 만들어 선물했던 것입니다. 엄마 혼자 다니시니까 혹시나 싶어서요. 예전 딸이 그걸 건넬 때 그렇게 말했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래, 고맙다 하고 넘겼지만 그 작은 목걸이가 지금 이 절망의 늪에서 할머니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딸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전화가 꺼져 있었거든요. 엄마는 핸드폰 꺼놓는 분이 아닌데 딸 희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딸은 남편과 함께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불은 꺼져 있었고 현관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우편물은 쌓여 있었고 집안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장모님 목걸이에 뭐 하나 넣었다 했잖아. 그거. 그 말에 딸은 한 가닥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맞다, 위치 추적기. 급히 휴대폰을 켜고 예전 설정해둔 위치 추적 어플을 켰습니다. 몇 초 뒤 신호가 잡혔고 화면에 표시된 좌표는 전라도 광주 외곽의 한 주소였습니다. 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거긴 엄마가 가실 이유가 없어. 그날 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고요한 차 안 딸은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히 계셔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 작은 신호 하나가 딸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낡고 음산한 간판이 걸려 있는 한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없이 딸이 날 찾을 길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딸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듯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희순 할머니, 여기 계세요? 로비의 직원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의 눈빛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내가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희정아, 내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딸이 찾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다시 얻은 듯 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손을 잡았고 엄마, 지금 당장 나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양보호사 둘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태소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제가 친딸이에요. 엄마가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딸은 화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고 요양원 측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상 보호자는 아드님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겠다고 말해도 싫다고 말해도 그들은 할머니 의지를 무시하고 서류만을 따졌습니다.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할머니 인생은 서류 한 장에 의해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고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감금돼 있어요. 퇴소를 맡고 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요양원 입구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 2명이 신분증을 내밀며 들어왔고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몇 날 며칠 연락이 두절되었고 위치 추적으로 이곳을 찾아왔으며 엄마는 스스로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님, 여기에 계신 게 본인의 뜻이 맞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측에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퇴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고 의사 판단 능력에도 이상 없어 보입니다. 보호자 서류에만 의존해 퇴소를 막는다면 이건 감금 및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요양원장은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마침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 발로 걸어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자신이 결정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딸은 할머니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아들과 며느리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딸 집으로 가지 않고 부산 시내에 작은 모텔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딸 이름으로 체크인했고 방 안에 숨어 있듯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밥도 딸이 사다 줬고 방 창문 사이로 햇빛만 쬐며 지냈습니다.
마치 또다시 어딘가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지만 이번엔 스스로가 선택한 고립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딸과 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차를 마신 뒤 졸음이 쏟아졌고 눈 떠보니 요양원이었습니다. 제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가 이루어졌고 딸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과 소지품을 압수당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측과 아드님, 며느님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강제 입소 및 감금 혐의로 입건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 가슴속이 조금 놓였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님, 조사 중인 사실 중 확인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진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막힐 듯 긴장됐습니다. 요양원 쪽 CCTV를 확보했고 할머님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엎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입소 동의서는 위임장이 아닌 전부 아드님이 대신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할머니에게 약을 먹여 잠재운 후 요양원으로 운반했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요양원 측에 금전적 대가를 건넨 정황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 불법 납치 및 유기, 약물 투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할머니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아드님이 요양원 관계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찾아갔고 해당 요양원에서 폭언 및 소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며칠 뒤 혹시나 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탐냈던 빌라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등기소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아드님인 정영수 명의로 된 박동 소재 빌라 한 채 2주 전에 증여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인 도장은 확인했나요? 도장 날인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아들은 엄마의 인생을 조금씩 잘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인생을 조용히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금씩 모아온 적금으로 딸 몰래 사두었던 작은 5층짜리 건물 하나. 그 건물은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 누구도 몰랐지요. 할머니는 그 건물을 딸 앞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다시 할머니 소유로 돌렸습니다. 이건 너한테 주려고 몰래 남겨둔 거다. 이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지 않겠니? 딸은 두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미안하다. 그냥 혹시 몰라서였지. 너만큼은 내 선택으로 줄 수 있었으면 했거든. 딸은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선택해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노인학대, 납치 및 유기, 요양원 강제 입소, 요양원과의 금전거래 혐의로 구속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하나둘씩 드러난 건 그 아이들이 숨기고 있던 진짜 삶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 속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몇 해 전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스포츠 용품점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투자라며 자신감도 넘쳤다고 해요. 하지만 장사는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매출은 줄어들고 이자는 쌓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대출은 또 다른 대출로 막았고 언젠가부터는 하루하루가 위기였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한 실패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선은 할머니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엄마 집만 있으면, 그것만 넘어오면 버틸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할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유일한 출구로 여겼던 겁니다. 수사 중 경찰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고소할 뻔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로에게 비난을 쏟아내며 당신이 욕심냈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시켰잖아. 요양원 입소를 누가 계획했는지도 돈을 직접 건넨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재판날 할머니는 법정 방청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은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원 입소 서류를 조작하였고 불법 약물 사용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증여 관련 위조 및 강압이 있었으며 요양원 측과의 금전거래 사실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들이 쏟아질수록 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할머니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박희순 씨, 피해자로서 발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이제는 울먹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이 울림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늦은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고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키웠고 믿었고 모든 걸 내어줄 준비도 돼 있었지만 넌 나를 가뒀고 내 숨을 막았고 내 뜻을 무시했어. 그건 자식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잔인한 짓이야. 그 말을 마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옆에서 며느리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결과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가족을 해한 대가, 자기 손으로 어머니의 노후를 빼앗은 죄값. 이제는 아들 부부도 받아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라도 다시 엄마 옆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깨달아야 할 건 엄마라는 이유로 다 내줘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부산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건물도 화려한 집도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볍고 편안합니다. 아침이면 동네 마트를 한 바퀴 돌고 점심엔 라디오를 틀어놓고 딸이 만들어준 반찬으로 밥을 차려 먹습니다. 그런 하루가 지금은 가장 고맙고 소중하답니다. 딸은 여전히 자주 찾아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요즘은 잘 주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겐 약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가끔은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고 할머니가 직접 견뎌낸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편지를 몇 번 보내왔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힘없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판단력을 의심받고 결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